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채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 르메르시앙의 35층 복도. 오후 2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얼굴의 한 남자가 무거운 택배 상자를 양손에 들고 나타났다.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낡은 남색 택배 조끼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햇빛에 그을린 팔뚝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발은 발등 부분이 닳아 천이 비어져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문패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다. 3502호, 3503호, 3505 앞에 멈춰섰다. 문패에는 정유진이라는 이름이 세련된 필기체로 새겨져 있었다. 남자는 택배 상자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문 옆에는 이미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 봉투 2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택배가 쓰레기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단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쓰레기를 옆으로 밀었다. 바로 그때였다. 철컥 현관문이 열렸다. 문 안에서 나온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키 165cm,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늘어뜨린 모습.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홈웨어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최신 디자이너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얼굴은 정교하게 화장되어 있었고 손톱에는 프렌치 네일이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그녀 정유진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택배 기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유진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 세운 채 말했다. 택배는 손님 물건이에요. 그걸 바닥에 그냥 놓으세요? 조금만 더 조심히 다뤄주시면 안 돼요? 택배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오히려 온화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것이 성의 없는 태도로만 보였다. 요즘 서비스 정신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지 아세요? 유진은 상자를 집어들며 혀를 찼다. 상자 겉면에는 유명 해외 패션 브랜드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흔들어 보며 안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택배 기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허리를 굽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사과의 말이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떤 품위 같은 것이 묻어났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다음부턴 좀 조심해 주세요. 진짜.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택배 기사는 한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아래층이 아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36층, 37층 그리고 최상층인 펜트하우스층에 도착했다. B층. 이 건물에서 단 한 세대만 존재하는 500평이 넘는 초호화 주택. 입구부터가 일반 아파트와는 달랐다. 대리석 바닥, 은은한 간접 조명, 그리고 무거운 원목 도어. 택배 기사는 그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천장고는 5미터가 넘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거실 한쪽에는 대형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원화들이 걸려 있었다. 택배 기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조끼를 벗어 소파에 올려놓았다. 조끼 아래에는 깔끔한 흰색 셔츠가 있었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고 생수를 꺼내 마셨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35층 어딘가에 있을 유진의 집을 생각하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멀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안타까움만이 묻어났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정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었다. 오늘은 예비시댁과의 첫 상견례 날이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지난 2주 동안 피부과 헤어샵, 네일샵을 돌며 완벽하게 준비했다. 거울 속의 유진은 흠잡을 데 없었다. 크림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미디 스커트,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루브탱 펌프스.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찰랑이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게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남자친구 한혁진이 들어왔다. 그는 30대 초반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키 180cm의 탄탄한 체격,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맞춤 제작한 네이비 수트. 그의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준비 다 됐어? 혁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다시 매만져주며 말했다. 당연하지. 오늘 완벽해야 하잖아. 혁진은 유진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넌 항상 완벽해. 우리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래도 긴장돼.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넌 항상 애매하게만 얘기하잖아. 혁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좀 특별하신 분이야. 일반적인 재벌 회장님들과는 좀 다르달까? 무슨 뜻이야? 직접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설명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유진은 미심쩍은 표호로 혁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어차피 몇 시간 후면 알게 될 일이었다. 그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청담동 청운각. 프라이빗 한정식 코스 예약해뒀어.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청운각은 예약이 6개월 이상 밀려있는 초고급 한정 식당이었다. 최소 1인당 50만 원이 넘는 코스였고 재벌가와 정계 인사들만 출입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역시 집안이 다르긴 다른가 봐. 유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혁진을 만난 지 1년이 되었지만 그의 집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혁진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고 유진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명문대를 나왔고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유진에게 중요한 것은 혁진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펙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혁진의 차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유진을 태웠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청담동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오늘 할 말들을 리허설했다. 첫 인사, 식사 예절, 대화 주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30분 후 차는 한적한 골목 안쪽의 한옥 건물 앞에 멈춰섰다. 청운각이라는 한자로 쓰인 현판이 고풍스러운 대문 위에 걸려 있었다.
도착했어. 혁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유진도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소나무와 석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한복을 입은 직원이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한혁진님 예약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건물 안쪽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가장 안쪽의 방 앞에 멈춰섰다. 송악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패가 달려 있었다. 직원이 문을 살짝 열며 말했다. 손님들 도착하셨습니다. 혁진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방 안을 보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방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큰 창문 너머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바닥에는 고급 한지가 깔려 있었다. 방 중앙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유진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남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은발이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위험 있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그는 사흘 전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났던 그 택배 기사였다. 아니, 아닐 수도 있다. 단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자가 유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사흘 전 복도에서 봤던 그 온화하고 차분한 미소와 똑같았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혁진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상석의 남자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말이 유진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혁진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개할게. 우리 아버지, 한국산 회장님이야.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산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택배 물류기업 한성로지스틱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한성로지스틱스. 그 이름은 유진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물류업계 1위, 연매출 5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전국에 3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둔 명실상부한 업계 최강자.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이 사흘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택배기사. 한국산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많이 긴장하셨죠? 편하게 앉으세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유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입안에 넣은 음식도 제대로 씹히지 않았다. 온 신경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한국산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회장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며 가끔 혁진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다. 그의 태도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이 더 불안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지? 그날 일을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유진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테이블 밑에 숨겼다. 혁진이 그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아니야. 괜찮아.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한국산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 씨, 편하게 대화 좀 나눠도 될까요? 유진은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회장님. 저는 원래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회사가 크다 보니 임원실에만 앉아 있으면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가끔 택배 기사 복장을 하고 직접 배송을 뛰기도 합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기사님들의 고충을 몸소 느껴보는 거죠.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회장은 잠시 물을 마시고는 계속 말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택배 기사를 무시하기도 하죠.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귓가가 뜨거워졌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니까요.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유진의 행동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혁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봤다. 유진아, 갑자기 왜 그래?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흘 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유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고개를 드세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셨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배경도 학벌도 집안도 내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한국산 회장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행동. 유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무시했던 그 택배 기사가 사실은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에게 큰 충격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던 거지?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한 알음 샀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60대로 보이는 경비원 아저씨가 문을 열었다. 아, 3505댁 아니세요? 무슨 일이세요? 유진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드세요.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항상 고생 많으시죠?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유진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날 오후 유진은 또다시 편의점에 들렀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음료수와 간식들을 샀다. 그리고 택배 집화장을 찾아갔다. 집화장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었다. 넓은 공간에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여러 명의 택배 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한 중년 남성 기사가 그녀를 보고 다가왔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저 이 근처 사는데요. 항상 택배 배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드세요. 유진은 봉투를 내밀었다. 택배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다른 기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유진은 그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 기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나이 지긋한 기사 한 분이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손님.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집화장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것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인지 처음 알았다. 일주일 후 유진은 다시 한국산 회장을 만났다. 이번에는 혁진 없이 단둘이 만나는 자리였다. 회장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 장소는 한성 로지스틱스 본사 1층 로비의 작은 카페였다. 유진은 30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는 이번에는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왔다. 메이크업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오후 3시 정각 한국산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정장 대신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회색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편안한 모습이었다. 기다리셨죠? 미안합니다. 회장은 유진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유진은 얼른 일어나 인사했다.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따로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저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모도 괜찮고 좋은 직장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 그걸 제 능력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미 반은 성장한 겁니다. 회장님은 왜 직접 택배를 배송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로비 밖으로 택배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가난한 택배 기사였어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터졌어요. 하루에 200개가 넘는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들을 말이에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다. 그때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택배나 배달하는 주제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얼굴에 대고 침을 뱉기도 했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회장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유진 씨,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재벌 회장도 택배기사도 청소부도 의사도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경비실에도 가고 집화장에도 가셨다면서요? 유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경비원 중 한 분이 제 오랜 친구거든요. 연락 받았습니다. 3505댁 아가씨가 찾아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갔다고요. 유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유진은 변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고, 택배를 받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종업원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한국산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유진 씨,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 물류센터 한번 둘러보실래요? 물류센터요? 네. 혁진이도 함께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유진은 흔쾌히 수락했다. 사흘 후 유진과 혁진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성로지스틱스 메가 물류센터를 찾았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수백 대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한국산 회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는 이번에도 택배 기사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낡은 조끼에 편한 운동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사람은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수천 개의 택배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심장입니다. 하루에 100만 개가 넘는 택배가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배송되죠.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시설을 소개했다. 저기 보이는 자동화 설비는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택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최적의 배송 루트를 계산해 주죠. 유진은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 모든 것이 택배를 보내기 위한 시스템이라니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주문했던 물건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배달되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들을 2층 사무실로 안내했다. 유리창 너머로 1층 작업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유진 씨, 저기 저분들 보이시죠? 회장이 한 무리의 직원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무거운 상자를 들어 트럭에 싣고 있었다. 저분들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어떤 분은 60대도 계시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회장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다. 우리 사회는 이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빚을요. 새벽에 주문한 물건이 저녁에 도착하는 마법 같은 일,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한 직원이 쓰러진 것이었다. 회장은 즉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유진과 혁진도 그 뒤를 따랐다. 쓰러진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았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장은 즉시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박 과장님,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회장은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변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구급차 불렀어요? 빨리. 네, 방금 연락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조끼를 벗어 직원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가실 거예요. 쓰러진 직원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킨 거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직원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회장은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아무리 시스템을 개선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회장은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 씨, 당신이 무심코 받은 택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과 고통의 결과물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류센터를 나온 후 세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다. 회장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다. 허름한 외관의 한식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냄새가 풍겼다. 사장님, 여기요. 회장이 손을 들어 인사하자 50대 여성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회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요새 바쁘셨나 봐요? 네, 사장님.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어머, 따님이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사장님은 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유진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3인분이요. 그리고 김치 많이 주세요. 알겠어요.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회장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다. 유진은 주위를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모든 것이 소박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유진이 물었다. 네. 30년 전 제가 택배 기사로 일할 때부터 오던 곳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맛은 똑같죠. 회장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는 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사치였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사장님이 항상 밥을 조금 더 퍼주시고 반찬도 더 주셨죠. 그런 인연이 있으셨구나. 사장님 아드님도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물류관리팀 차장이죠. 실력으로 올라온 겁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가 나왔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었다. 맛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와, 정말 맛있네요. 그쵸?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오는 겁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유진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한국산 회장은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원하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매일 식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작은 식당을 찾는다. 옛날의 인연을 잊지 않고 그 시절의 맛을 그리워하며 식사를 마친 후 회장이 계산을 하려 하자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회장님, 무슨 돈을 받아요? 그냥 가세요. 안 됩니다, 사장님. 장사하시는 분한테 공짜로 먹으면 안 되죠. 에이, 괜찮아요. 회장님이 우리 아들 챙겨주시는데 이 정도야. 그래도 안 됩니다. 회장은 웃으며 돈을 건넸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남겼다. 식당을 나서며 유진이 물었다. 회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회장님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왜 검소하게 사세요? 명품 옷도 안 입으시고 비싼 차도 안 타시고.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죠.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명품을 입는다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유진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진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한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명품 옷과 화려한 외모가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명품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 수천만 원어치의 옷들이 침대 위에 쌓였다. 유진은 그것들을 정리해서 큰 박스에 넣었다. 그리고 기부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옷 기부하고 싶은데요. 오후에 기부단체 직원이 찾아왔다. 유진은 박스를 건네며 말했다. 모두 새 옷이거나 한두 번 입은 옷들이에요. 필요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옷들을. 직원은 감격해하며 박스를 받아갔다. 유진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버렸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국산 회장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 유진 씨, 내일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회사 봉사활동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봉사활동이요? 네. 매달 한 번씩 직원들이랑 같이 독거노인분들 댁을 방문해요.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편한 옷차림으로 한성 로지스틱스 본사 앞에 모였다. 이미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산 회장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자, 모두 모이셨죠? 오늘은 성북구 일대 5가구를 방문할 겁니다. 팀별로 나눠서 갈 거니까 각자 팀장 말씀 잘 들으세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팀이 나뉘었다. 유진은 회장, 혁진과 함께 한 팀이 되었다. 첫 번째 방문 가구는 8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벽지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는 묵은 냄새가 났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희 한성 로지스틱스에서 왔어요. 기억하시죠?
아, 그 회사 매달 오는.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어두웠다. 전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곳곳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할머니, 오늘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회장은 자연스럽게 청소 도구를 꺼내 청소를 시작했다. 유진도 고무장갑을 끼고 함께 움직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유진은 집안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회장과 혁진을 보며 따라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쌓인 물건들을 정리했다. 2시간 동안 청소를 하자 집안이 훨씬 밝아졌다. 할머니는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회장이 물었다. 아직 요새 밥 먹기가 귀찮아서.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회장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달랑 계란 몇 개와 김치만 있었다. 회장은 가져온 식재료로 빠르게 미역국과 계란찜을 만들었다. 자, 드세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따뜻한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오랜만이에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할머니는 아마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유진은 처음 알았다. 할머니 댁을 나서며 유진은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 매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벌써 10년째예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날 오후 5가구를 모두 방문했다. 모든 집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 좁고 낡은 집, 그리고 외로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혁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게 된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회장은 백미러로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석 달이 흘렀다. 유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아파트 경비원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택배를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고 식당에서도 직원들을 존중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아파트 분위기 자체가 따뜻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산 회장이 유진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혁진도 함께였다. 장소는 회장의 펜트하우스였다. 유진은 이 집에 처음 와봤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넓고 화려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낡은 택배 조끼였다. 액자에 넣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저건 유진이 조끼를 가리키며 물었다. 회장이 다가와 조끼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30년 전 처음 입었던 조끼예요. 제 인생의 시작이자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물건이죠. 회장은 조끼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이 조끼를 입고 매일 거리를 뛰어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이 조끼는 제 땀과 눈물을 모두 흡수했죠.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유진 씨, 오늘 제가 마지막 시험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시험이요?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저는 정말 가난한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잣집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 아가씨는 저를 마치 벌레 보듯이 대했죠. 택배를 던지듯이 받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그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죠. 언젠가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차별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이 하루에 100개 배달할 때 저는 200개를 배달했어요. 돈을 모아서 작은 택배 회사를 차렸고 직원 1명, 트럭 한 대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거래처도 안 생기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배송도 늦춘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고객에게 불친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 회사는 조금씩 커졌고 어느새 업계 1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출발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택배기사 복장을 입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회장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유진 씨, 만약 30년 전에 저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회장님처럼 꼭 성공하실 거라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만약 지금의 제가 회장이 아니라 정말 그냥 평범한 택배 기사였다면 유진 씨는 혁진이와의 결혼을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유진은 혁진을 바라봤다. 혁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스펙을 받고 집안을 봤으니까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유진이 말을 이었다. 지금의 저는 달라요. 혁진 오빠를 사랑하는 건 그분의 재산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 때문이에요. 유진은 혁진의 손을 잡았다. 만약 혁진 오빠가 택배 기사의 아들이어도, 아니, 혁진 오빠 본인이 택배 기사여도 저는 결혼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혁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유진을 꼭 껴안았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두 분 다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시험이요? 네. 사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유진 씨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저희 집안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건지.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며느리로 맞을 수 있겠네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6개월 후, 유진과 혁진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결혼식 전날, 유진은 한국산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택배 기사 조끼가 들어 있었다. 바로 그 30년 된 액자에 걸려있던 그 조끼였다. 유진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다. 이걸 왜?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 조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 씨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건데. 바로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유진 씨는 이 조끼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사는 것, 그걸 기억할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유진은 조끼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낡고 해진 천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다.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유진 씨는 이미 증명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진은 조끼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서울 시내 한 고급 웨딩홀. 하지만 화려한 장식은 최소한으로만 했다. 유진과 혁진의 요청이었다. 대신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친구들, 혁진의 동료들, 그리고 한성 로지스틱스 직원들. 그런데 유진이 특별히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택배 집화장 기사님들,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그리고 식당 사장님. 그들은 처음에는 초대를 받고 당황했다. 하지만 유진은 직접 전화를 걸어 간곡히 부탁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제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꼭 오셔야 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신랑 혁진이 먼저 입장했다. 그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작은 택배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한성 로지스틱스의 로고였다. 그리고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하객들은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다. 유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름다운 드레스였지만 그것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드레스 위에 걸친 낡은 택배 기사 조끼. 30년 된 그 조끼를 유진은 자랑스럽게 입고 입장하고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게 무슨 택배 조끼를? 하지만 한성 로지스틱스 직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하객들이 따라 박수를 쳤다. 유진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재단에 도착하자 한국산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는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 혁진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유진 씨가 입고 있는 조끼를 보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조끼는 30년 전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조끼예요. 당시 제 전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이었죠.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저는 이 조끼를 입고 매일 서울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고 때로는 차가운 눈을 맞으며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장은 잠시 유진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종종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유진 씨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진 씨는 저를 무시했어요. 택배 기사라는 이유만으로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조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죠.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끼의 깃을 살짝 여미어주며 말했다. 나는 이 조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조끼의 의미를 아는 며느리를 얻게 되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장을 껴안았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활짝 웃고 있었다. 혁진도 단상으로 올라와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는 유진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식이 진행되고 마침내 서약의 시간이 왔다. 주례가 물었다. 신랑 한혁진 씨, 신부 정유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정유진 씨, 신랑 한혁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서약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서약합니다. 주례가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은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오늘 이후로도 이 조끼가 의미하는 바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직업을 존중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녀는 조끼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이 조끼는 단순한 작업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베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생을 존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겠습니다. 호라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유진과 혁진은 일반적인 피로연과는 다른 것을 준비했다. 고급 뷔페 대신 그들은 직접 음식을 나르며 하객들에게 서빙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유진은 여전히 택배 조끼를 입은 채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혁진도 턱시도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한성 로지스틱스 직원들이 놀라서 물었다. 사모님,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유진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음식을 서빙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은 감격해하며 인사를 받았다. 특히 유진이 공들여 준비한 테이블이 있었다. 바로 택배 기사님들과 경비원 아저씨들을 위한 테이블이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유진이 고개를 숙이자 한 베테랑 기사님이 말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변할 수 없었어요. 유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한국산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제가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오늘부터 한성 로지스틱스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모든 배송 직원들의 임금을 20% 인상하고 근무 시간은 단축합니다. 또한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제 아들 혁진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제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화로운 결혼식 대신 그 비용으로 직원 복지를 개선하자고 했어요.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정말 훌륭한 후계자들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한성 로지스틱스는 더욱 따뜻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두 사람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결혼 1년 후, 유진은 한성 로지스틱스의 사회공헌팀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달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활동했다. 어느 날 유진은 신입 직원 교육을 맡게 되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회공헌팀 정유진 이사입니다. 유진은 손에 낡은 택배 조끼를 들고 있었다. 바로 그 30년 된 조끼였다. 이 조끼를 보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신입 직원이 대답했다. 그냥 낡은 작업복 아닌가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 회장님의 30년 전 인생이죠. 유진은 조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한 택배 기사였던 한국산 회장. 그가 겪은 차별과 무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저는 처음에 회장님을 무시했습니다. 택배 기사라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신입 직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달하는 건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들어 있어요. 누군가의 설렘, 누군가의 희망, 누군가의 사랑. 유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절대 잊지 마세요. 교육이 끝나고 한 신입 직원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이사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이사님은 언제 진짜로 변하셨어요? 어느 순간이었나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딱 한순간은 없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했죠. 오늘도 여전히 변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네. 사람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는 거죠.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신입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저도 이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요. 단지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요. 5년이 흘렀다. 한성 로지스틱스는 더욱 성장했다. 하지만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게 아니었다. 업계에서 가장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 가장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해졌다. 유진과 혁진 사이에는 3살짜리 딸이 있었다. 이름은 한서진. 맑고 똑똑한 아이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딸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택배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 엄마, 저게 뭐야? 서진이가 트럭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택배 트럭이야.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달해주는 차지. 배달? 응.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 주는 거야. 택배 기사가 트럭에서 내렸다. 젊은 20대 여성 기사였다. 그녀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유진은 기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많이 무거우시죠? 제가 문 좀 열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기사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건물 출입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주었다. 몇 층이세요? 7층이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기사가 타려는 순간 어린 서진이가 갑자기 기사에게 다가갔다. 언니 힘내요. 서진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음료수를 기사에게 건넸다. 유진이 준 것이었다. 기사는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꼬마 공주님. 언니가 맛있게 마실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서진이가 유진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내가 잘한 거야? 유진은 딸을 꼭 안아들며 말했다. 그럼 정말 잘했지. 우리 서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저 언니는 왜 무거운 거 들고 다녀? 저건 일이야. 사람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 나도 나중에 저런 일 할 수 있어?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물론이지. 서진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일을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야.
정성껏? 응.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문득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택배 기사를 무시하고 문을 쾅 닫았던 그날, 만약 그때 한국산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화려한 공허한 삶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유진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명품 가방도 비싼 차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그날 저녁 한국산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회장, 혁진, 유진, 그리고 어린 서진이까지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진아, 오늘 할아버지가 선물 하나 줄까? 회장이 서진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와, 뭐예요? 서진이가 신나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택배 기사 배지가 들어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처음 받은 배지야. 이제 서진이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진이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거울을 보며 좋아했다. 회장은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 컸어요. 혁진이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회사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거죠. 당신은 그걸 해냈어요.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30년 전 저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직업이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 회장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혁진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어린 서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저도 도와줄게요. 제가 크면 할아버지처럼 착한 일 많이 할 거예요.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세월이 흘러 또다시 10년이 지났다. 한국산 회장은 이제 70대가 되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직을 혁진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택배 기사 복장을 입고 현장을 찾았다. 유진은 이제 한성 로지스틱스의 부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었다. 서진이는 13살이 되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다른 애들이 그 친구를 따돌려. 왜? 그 친구 아빠가 청소부래.
그래서 애들이 더럽다고 놀리는 거야.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서진이는 어떻게 했어? 나는 그 친구 옆에 앉았어. 그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근데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나까지 싫어하는 것 같아. 유진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서진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하지만 친구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해? 진짜 친구는 그런 걸로 널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는 서진이가 유일한 희망일 거야. 유진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친구 아빠는 청소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멋진 분일 거야. 그리고 그런 아빠를 둔 그 친구는 자랑스러워해야 해.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일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말할 거야. 모든 직업은 소중하다고. 유진은 딸을 더욱 꼭 안았다. 우리 서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가 진짜 자랑스러워.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그 낡은 택배 조끼를 꺼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조끼를 쓰다듬으며 유진은 생각했다. 이 조끼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내 딸의 인생도 바꾸고 있어. 조끼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치관의 상징이었다. 겸손, 존중, 평등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상징. 유진은 조끼를 다시 옷장에 넣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딸에게도, 내 딸의 딸에게도 계속 전해줄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한성 로지스틱스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였고, 거래처 대표들, 언론사들도 참석했다. 무대 위로 한국산 명예회장이 올라왔다. 이제 70대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눈빛은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존경하는 한성 로지스틱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40년 전 오늘 저는 트럭 한 대와 직원 한 명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가난한 택배 기사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귀하고 의미 있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배지 하나를 꺼냈다. 40년 전 그가 처음 받았던 배지였다. 이 작은 배지가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진과 혁진이 앉아 있는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장은 무대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5년 전 유진이 처음 택배 기사였던 회장을 무시했던 그날의 CCTV 영상, 그리고 그 이후 유진이 변화해가는 과정 봉사활동 장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장면, 딸 서진이를 교육하는 장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배우고 노력한다면. 그는 유진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유진 부회장, 15년 전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네, 아버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엇이 가장 많이 변했나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눈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봤어요. 옷, 차, 직업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사람은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대강당 안이 숙연해졌다. 유진은 계속 말했다. 저는 제 딸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 딸의 딸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유진 부회장. 그럼 이제 특별한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직원들이 트로피를 가져왔다. 하지만 보통의 화려한 트로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택배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트로피였다. 이것은 가장 따뜻한 마음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상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회장은 객석 뒤쪽을 바라봤다. 박민수 배송기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객석에서 60대 중반의 남성이 놀라며 일어났다. 그는 30년 넘게 한성 로지스틱스에서 일한 베테랑 기사였다. 저요? 네, 박 기사님. 나와주세요. 박 기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회장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 기사님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고객에게 불친절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어도 항상 최선을 다하셨죠.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작년 화재가 난 건물에서 홀로 계신 노인을 구출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 기사님 같은 분들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에 한성 로지스틱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회장은 트로피를 박 기사에게 건넸다. 박 기사는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로부터 또 20년이 흘렀다. 한국산 명예회장은 90세를 넘겼다. 이제 그는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60대가 되었고 혁진과 함께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서진이는 33살이 되어 한성 로지스틱스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유진처럼 사회공헌 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가족들이 모두 한국산 명예회장의 집에 모였다. 할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서진이가 물었다. 괜찮단다. 나이가 들면 이런 거지. 자연스러운 일이야. 명예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명예회장은 옆방으로 가서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40년 전 그가 입었던 택배기사 조끼가 들어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의 첫 조끼야. 내 엄마가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조끼는 30년 된 거였지만 이건 40년이 넘었지. 명예회장은 조끼를 서진이 손에 쥐어 주었다. 이제 이걸 내가 가지렴.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그 아이가 또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할아버지,
이 조끼가 의미하는 바를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조끼를 가슴에 안았다.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이 가르침을 평생 지킬게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꼭 전할게요. 명예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치고 명예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90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랑을 나눈 사람이라는 것. 그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부자야. 정말 부자. 왜냐하면 너희들 같은 가족이 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내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저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게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에요. 나도 고맙다, 유진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와준 것이. 명예회장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택배기사였던 내가 이런 가족을 가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 그날 밤 서진이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조끼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40년이 넘은 천은 낡고 해져 있었다. 곳곳에 기운 자국이 있었고 색도 많이 바랬다. 하지만 서진이의 눈에는 그 어떤 명품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이 조끼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가난에서 시작해 성공을 이룬 한 남자의 인생하지만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산 한 남자의 인생. 서진이는 조끼를 입어보았다. 조금 컸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나는 이 조끼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이 될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택배 기사들이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것이다. 서진이는 창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로 퍼져나갔다. 택배 기사라고 무시했는데 그분은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회장이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회장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나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나요?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